저리 비켜라! 이 선비님을 물에서 건져 살린 건 네 언니 가을이다! 니까짓 게 어디서 감히 은인의 공을 가로채려 들어! 거센 홍수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한 사내를 구해냈더니 사내의 얼굴이 잘생기고 집안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공을 통째로 빼앗아간 악독한 계모와 의붓 언니. 이 심지어 목숨을 구원받은 사내마저 눈이 멀어 의붓 언니에게 홀딱 넘어가 버리고 진짜 은인인 처녀를 제3의 눈이 먼 영악한 인간이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모녀와 배은망덕한 사내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갖 구박을 받으며 숨죽이고 있던 이 처녀의 품속에 그들 모두를 단숨에 파멸로 몰고 갈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것을 빼앗긴 처녀의 처절하고 짜릿한 역전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는 갸름한 얼굴에 눈이 맑았지요. 어머니를 빼닮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봄이가 10살 때 세상을 떴습니다. 병이 길었지요. 떠나기 전 어머니가 봄이 손을 쥐었지요. 봄아, 울고 싶을 땐 울어라. 다 울고 나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스스로를 좋아하면 돼. 그게 제일 든든한 거야. 봄이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봄이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마지막을 지켰지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봄이에게 글도 가르치고 바느질도 가르치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야, 매서운 겨울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결국 봄은 오고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다. 봄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든 그랬지요. 그런데 봄이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이미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는 봄이보다 3살 위였지요. 처음부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봄이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가을이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 있었지요. 봄이는 손이 거칠어지도록 밥을 짓고 가을이는 새 옷바람에 저자 구경을 다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딸 가을이에게는 살뜰했습니다. 봄이에게는 달랐지요. 처음부터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가웠지요. 밥상에 반찬 한 가지가 적거나 봄이 치마가 낡았어도 모른 척이었지요. 아버지는 재혼한 지 3년째 되던 겨울, 갑자기 자리에 눕더니 봄이 18살 되던 해, 이른 봄에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전날 밤이었지요. 아버지는 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봄이야. 예, 아버지. 네, 어미 유품이다. 아버지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봄이가 떨리는 손으로 펼치니 놀이개 하나가 나왔지요.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쪽이었지요. 어딘가에서 정확히 잘려나간 듯 매끈한 단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왜 반쪽이에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봄이야. 예, 아버지.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없구나. 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턱까지 흘렀지요. 아닙니다. 많이 해주셨어요. 씩씩하게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지요. 보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가을이는 울음소리를 냈지요. 그런데 보미는 그 소리가 왠지 빈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워 더 고개를 숙였지요. 상을 치르고 나자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달랐지요.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미야, 부엌 가서 물 길어와라. 예, 어머니. 다 길었으면 마당도 쓸고 장독대 뚜껑이 열려 있더라. 내가 한 거냐? 아닙니다. 제가 닫아두었는데. 말대꾸하지 마라. 이 집에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단 말이냐. 보미는 입을 닫았습니다. 따져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아침부터 빨래, 밥 짓기, 마당 쓸기. 모든 집안일이 보미의 몫이었습니다. 가을이는 방 안에서 빗질만 했지요. 보미는 군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께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떠올렸지요. 그렇게 보미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제법 큰 비가 내렸지요. 보미는 냇가에 빨래를 가지러 갔다가 물이 불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황토 빗물이 거세게 흘렀지요. 보미는 빨래판을 거두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줘, 사람 살려. 소리가 들렸지요. 보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냇가 중류 쪽에서 한 사내가 물에 떠내려오고 있었지요. 팔을 허우적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이미 물 위에 겨우 내밀고 있었지요. 보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은 빠르게 흘렀지요. 보미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도 있었지요. 보미는 버둥거리면서 산해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온몸을 밀었지요. 여기요, 이쪽으로. 보미가 소리쳤습니다. 사내가 보미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보미가 손을 잡았습니다. 힘껏 당겼지요. 그 순간 보미 치마 밑단이 사내의 허리춤 고름에 걸려 한 조각이 뜯겼습니다. 보미는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요. 그냥 당겼습니다. 둘이 뒤엉킨 채 간신히 얕은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보미는 숨을 헐떡이며 모래밭에 주저앉았지요. 사내도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지요. 보미는 그를 업었습니다. 마을 외곽 빈 오두막으로 옮겼지요. 불을 피우고 죽을 끓였습니다. 보미가 사내를 보았습니다. 보미는 잠깐 생각했지요.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우스워 보미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흘째 날 아침이었지요. 보미가 물을 길러 잠깐 나간 사이였습니다. 가을이 오두막에 나타났지요. 어머니가 보미를 찾다 보낸 것이었습니다. 가을이가 오두막에 누워있는 사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왜 여기에? 이건 또 뭐야? 그리고는 사내 옆에 있던 죽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사내가 눈을 떴지요. 사내가 가을이를 보았습니다. 눈을 뜬 사내를 보고 가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쭉 드실 수 있겠어요? 사내가 방 안을 둘러봤지요. 나를 구해주신 겁니까? 가을은 머리를 빠르게 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오두막으로 들어온 보미의 눈이
가을이와 마주쳤지요. 가을이의 눈빛이 봄이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봄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눈빛에 그 뒤에 서 있을 최 씨 부인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눈에 선했지요. 사내는 가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그 말이 봄이 귀에 꽂혔지요. 봄이는 치마 끝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만수가 비틀비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가을이가 부축을 해주었지요. 두 사람이 마을 쪽으로 걸어가고 나서였습니다. 가을이가 봄이에게 다가왔지요. 아무 말 하지 마. 알겠지? 봄이가 가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저 사람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말하면 믿겠냐? 저 선비님도 내가 구해준 것을 더 좋아할 거야. 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어머니한테 말하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가을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지요. 봄이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치마 밑단을 내려다보았지요. 삼배가 뜯긴 자리가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가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다가 놓았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오만수라 했지요. 만수는 마을 이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최 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만수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자, 앉으시게요. 우리 가을이가 정말 놀라운 아이지요? 최 씨 부인이 차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가 가을이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가을이는 수줍은 척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봄이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닦았지요. 총각은 어느 댁분이시오? 최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예, 저는 이 마을에서 20리쯤 떨어진 와룡동에 사는 오씨 집안 자식이옵니다. 혼인은 했소. 만수가 당황하여 잠시 뜸을 들였지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래, 총각은 뭘 하고 사시오? 가문 소유의 전답이 있다고 하나 곡식 거두는 일이야 아래 것들이 알아서 할 터. 저는 그저 사랑방에 누워 서책이나 넘기며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만수와 가을이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물에서 건진 남자를 그렇게 빨리 사위로 들이나. 봄이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장독대에 물을 부었습니다. 가을의 혼인 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봄이는 종일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했지요. 아무도 봄이에게 앉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모두 잠든 뒤 봄이는 마루 끝에 앉았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아버지. 봄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있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지요. 봄이는 결국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만수는 대릴사위가 되어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지요. 만수는 봄이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봄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봄이가 밥상을 들고 방 앞을 지나는데 최 씨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지요. 봄이야. 예.
그 밥상, 가을이 방에 먼저 들여라. 예,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제수 준비를.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뭘 챙긴단 말이냐. 예. 그리고 봄이야. 내 방 옆에 있는 괴짝. 그건 무엇이냐? 봄이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괴짝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찰 몇 장과 어머니 놀이개가 들어 있었지요. 별것 없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요. 이러다 밥상이 식겠습니다. 봄이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봄이 뒷모습을 쫓았지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릴사위인 만수에게 틈만 나면 봄이를 욕했지요. 저 봄이 눈빛 보았소. 재산 욕심이 있는 아이라오. 최 씨 부인이 만수에게 귀옛말을 했지요. 아, 예. 우리 가을이는 착하디 착한 아인데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악했어요. 돌아가신 어른이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지요. 참,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직 잘 몰라서 그렇소. 뭘 보고 그리 좋게 보신대요. 만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지요. 봄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봄이가 저자에 나갔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민 차림의 청년이 봄이 앞을 지나쳤지요. 청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자, 그날 냇가에서 사람을 구한 분이 아니시오? 봄이가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를 아시오? 보았지요. 물에 뛰어드는 것을. 얼굴이 굳었지요. 청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겠소. 그저 처자가 참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뿐이요. 봄이가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맑았지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셨겠소. 봄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공을 빼앗겼잖소. 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실례했소. 간섭할 일이 아닌데. 아니요. 그냥. 봄이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봄이가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저자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봄이의 낡은 무명 치마가 보였다가 사라졌지요. 청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이도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봄이는 이도원을 가끔 저자에서 마주쳤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이도원은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봄이는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몰랐지요. 그냥 스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봄이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늘 그늘진 집 안에 있다가 잠깐 햇볕을 쬐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늘이었지요. 최 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봄이의 몫이었고 최 씨 부인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지요. 어느 날 봄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괴짝 앞에 최 씨 부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뭘 하세요? 최 씨 부인이 돌아보았지요.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 집 물건이 어디 있나 둘러보고 있었다. 그 괴짝은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보미가 가만히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쇠는 제가 갖고 있어요. 내놔라. 아버지가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싸늘해졌지요. 한참 보미를 바라보다가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자. 그날 밤 보미는 궤짝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찰 몇 장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쓴 것들이었습니다. 보미는 서찰을 하나씩 꺼내 읽었지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였지요. 보미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서찰맨 아래에는 놀이개 반쪽이 있었지요. 보미가 꺼내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추니 오기희게 빛났지요. 왜 반쪽일까? 보미는 한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요. 보미는 다시 궤짝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한편 이도원은 이 마을에 머문 지 석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도원의 집안은 이 마을에서 사흘 거리쯤 떨어진 한양에 있었지요. 이씨 가문의 둘째 도련님인 도원은 여러 고을을 다니며 민심을 살피는 것을 좋아했지요.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관직에 나가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도원은 이 마을에서 평민 행세를 하며 지냈습니다. 누구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요. 그게 편했습니다. 신분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달라졌으니까요. 오늘도 저자 나가시오? 이도원이 묻고 있는 주막에 주인 노파가 물었습니다. 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요즘 저자 통 재미없다니까. 가을 거지도 끝났고. 이도원이 웃으며 나섰지요. 저자에서 이도원은 보미를 보았습니다. 보미는 된장을 사고 있었지요. 긍정하는 모습이 야무졌습니다. 이도원은 잠시 멀리서 바라보다가 가까이 걸어갔지요. 처자. 보미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또 만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하. 이 마을에 오래 계십니까? 예,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미가 된장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도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날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셨지요? 물론이요. 감사합니다. 처자는 억울하지 않으시오? 보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웃었지요.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억울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지요. 이도원이 그 말을 들으며 보미를 바라보았지요.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요. 총각은 세상을 좋게 보시는군요. 보미가 된장꾸러미를 팔에 끼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멈추었지요. 보미라 합니다, 총각은요? 도원이라 합니다. 보미가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지요. 이도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꾸러미를 낀 보미의 팔이 낡은 무명 소매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가을이를 불렀습니다. 가을아. 왜요, 어머니? 그 궤짝 말이다. 보미가 열쇠를 안 내놓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뭐가 들어있길래? 아버지 재산 관련 서찰이 있을 게야. 그게 있으면 이 집 재산을 보미한테 주지 않아도 되는데. 가을이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어떻게 하려고요? 방법이 없겠냐. 보미가 자리를 비울 때 한 번 들어가 봐야지. 들키면요? 들키지 않으면 되잖느냐. 가을이가 어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만수한테 시키면 어때요? 최 씨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만수는 쓸 수 없다. 그놈은 약해서. 봄이 앞에 서면 눈을 못 마주치더라.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니까. 신경 꺼라. 내가 알아서 할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방 밖은 조용했지요. 보미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든 뒤였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사랑채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보미 방 창에도 달빛이 비쳤지요. 이상하지. 만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미를 볼수록 냇가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가을이 아닌 봄이었던 것만 같았지요. 만수는 그 의문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파고들 일이 아니었지요. 가을이와 혼인했고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지요. 그러나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철마다 그 절에 올라 제를 올렸습니다. 보미 아버지도 살아 계실 때 그 절을 자주 찾았지요. 절의 주지 승려는 법운이라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승이었지요. 보미 아버지와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얼마 전 그 절을 찾았을 때의 일이었지요. 법운 스님이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스님,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아버지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법운 스님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증을 받은 문서요. 내 딸, 봄이 앞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죽거든 봄이가 찾아올 때만 내어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봉투는 법운 스님의 서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 혼자 알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미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손이 시렸지요. 보미는 그래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밥이 거의 다 될 무렵 가을이가 부엌 문을 열었지요. 보미야, 언니, 밥 금방 돼요. 그게 아니라 가을이가 들어와 봄이 옆에 섰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요. 어머니가 그 괴짝 열쇠 내가 안 준다고 화가 단단히 났어. 그 괴짝은 아버지 유품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집 살림은 어머니가 쥐고 있잖아. 보미가 국자를 내려놓고 가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뭘? 그 괴짝에 뭐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재산 문서요? 가을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보미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있어요. 아버지 서찰이. 그런데 거기에 재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그럼 왜 안 열어주는 거야? 아버지 것이니까요. 가을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지요. 보미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미는 빨래를 들고 냇가에 나갔습니다. 물이 맑았지요. 홍수가 나던 날에 탁하고 거센 물이 아니었습니다. 잔잔하고 차가운 물이었지요. 보미는 빨래를 두드리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 물이 흘러가듯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지요. 힘든 날에는 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물은 막아도 돌아가고 넘어도 흘러가고 결국 어딘가에 닿는다고 했지요. 봄이 처녀? 나직한 목소리의 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원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말고 냇가에 있는 봄이를 보고 걸음을 멈춘 듯 했지요. 또 마주치네요. 봄이는 슬쩍 눈길을 피하며 방망이로 빨래를 탕탕 두드렸습니다. 예, 도원 총각. 날이 좋아 나왔습니다. 도원이 냇가 둔덕 풀밭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 흘러들어온 뜨내기 총각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몸가짐이 반듯한 구석이 있었지만 봄이에게는 그저 속내를 알 수 없는 외지인일 뿐이었지요. 여기 앉아 있으면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것 같소. 이 심심한 시골 마을에서 무슨 생각이 그리 많으십니까? 봄이가 흐르는 물에 저고리를 헹구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도원이 냇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대답했지요. 요즘 이 마을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걸 보셨습니까? 이도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같은 처마 아래 살면서도 누군가는 짐처럼 대우받고 누군가는 귀한 것처럼 대우받는 것을. 봄이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도원의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았지요. 그래도 모른 척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봄이가 이도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봄이는 잘 몰랐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싫지 않았지요. 봄이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도원 총각은 참 한가한 분이셔요. 이 시골 구석에는 어쩐 일로 오신 겁니까? 여기저기 품이라도 팔면서 세상 돌아가는 구경이나 좀 해보려고 왔소. 먹고 살 길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려. 도원이 특유의 넉살 좋은 얼굴로 허허 웃었지요. 구경은 무슨. 이 심심한 곳에 볼 게 어딨다고요. 왜 없소. 물 맑지, 바람 시원하지, 인심도 꽤 좋아 보이고. 하지만 봄이는 금세 표정을 지우고 축축한 빨래를 거두어 광주리에 차곡차곡 감았지요. 도원도 바지춤을 툭툭 털며 가벼운 몸짓으로 일어섰습니다. 봄이 처녀, 혹여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 내게 말하시오. 일에 배도 몸쓰고 힘쓰는 일 하나는 자신 있으니. 봄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도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말이오. 혼자 온 집안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보여서 내 마음이 쓰여 그렇소. 봄이는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해졌지만 이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묵직한 빨래 광주리를 옆구리에 바짝 끼고는 뒤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한마디 던졌지요. 도원 총각은 이 마을 사람도 아니시잖아요. 남의 집 일에 너무 깊이 마음 쓰지 마셔요. 지나가던 사람이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 종종 걸음으로 멀어지는 봄이의 뒷모습을 보며 도원은 넉살 좋던 웃음기를 지우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렀습니다. 냇물이 조용히 흘렀지요. 그날 밤 봄이 방에 최 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봄이는 이미 누워 있었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최 씨 부인이 등잔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봄이야, 자고 있었느냐?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다. 이것 좀 보자. 최 씨 부인이 봄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봄이가 일어나 받아보았지요. 촘촘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봄이가 읽어 내려가다
손이 멈추었지요. 재산 이전 문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과 밭, 그리고 저장된 곡식까지. 전부 최 씨 부인 이름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맨 아래에는 도장 찍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읽었으면 알겠지. 이 집 재산이 어디 있어야 할지 정리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문서를 남기신 적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 보미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태연했지요. 도장 찍어라. 내가 찍어야 효력이 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포기한 적 없어요. 이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뭘 포기했냐 안 했냐를 따지느냐. 어머니, 이건 아버지 재산이에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권리,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이냐. 이 집에서 내쫓기 전에 도장 찍는 게 나을 것이다. 보미는 종이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못 찍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못 찍겠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보미를 내려다보던 최 씨 부인이 종이를 집어들고 나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보미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보미는 고개를 들었지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보미가 자란 집이었지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곳이었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지켜야 했지요. 다음 날부터 최 씨 부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밥상에서 보미 목밥이 더 줄었지요. 보미가 집 안에서 하는 일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미는 묵묵히 했지요. 가을이는 보미를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딴 데를 봤지요. 만수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보미가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도원이 길목에 서 있었지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보미 처녀, 잠깐 시간 되시오? 무슨 일이에요? 이도원이 보미를 길가 고목나무 아래로 이끌었지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 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보미 처녀 집 앞을 지나다가 소리를 들었소. 어떤 소리요? 관아에 거짓 고발을 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소. 보미의 눈이 커졌지요. 관아예요? 보미 처녀가 아버님 재산을 몰래 숨기고 있다고 고발할 계획인 것 같았소. 보미가 나무의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지요. 전 이제 어떡하죠? 아버님이 남기신 것 중에 권리를 증명할 것이 있소. 보미가 눈을 뜨고 이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서찰은 있지만 재산 얘기는 없어요. 그냥 평소에 쓰신 글들이에요. 이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자주 찾으시던 곳이 있었소. 절이요. 마을 뒷산에 작은 절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주 거기 가셨어요. 이도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좋겠소. 왜요? 아버님이 안 계시는 집에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셨던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게 말하며 도원은 보미를 바라봤습니다. 보미도 도원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지요. 내일 절에 가볼게요. 이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미는 괴짝을 열고 아버지 서찰을 다시 꺼냈지요. 하나씩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보미 어머니에게 쓴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지요. 보미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중 한 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지요. 보미가 자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게야. 내가 다 해주지 못한 것을 세상이 그 아이에게 돌려줄 것이요. 보미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보미는 최 씨 부인 눈을 피해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 길을 올랐지요. 낙엽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이슬이 신발을 적셨지요. 절 앞에 도착하니 법은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보미를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아이고, 이분이 누구신가? 보미 아가씨 아니요? 스님, 저를 아세요? 알다 마다요. 아버지를 얼마나 닮았소. 어서 들어오시오. 보미가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은 스님이 차를 내왔지요. 보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아버지가 뭔가 맡기고 가신 게 있으신가요? 법은 스님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깊었지요. 한참 보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다려 보시오. 스님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보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스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이걸 보미 아가씨가 찾아올 때만 주라 하셨소. 오늘에야 드릴 수 있겠군요. 보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지요. 보미는 법은 스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아버지가 남긴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홀로 절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산문 밖 안개가 옅게 깔린 공터에 반가운 인형이 서 있었지요. 도원 총각, 이 이른 아침에 여긴 어쩐 일이셔요? 어제 아침 일찍 절에 다녀오겠다 하지 않았소. 산길도 험한데 처녀 혼자 가기엔 위험할 듯 싶어 같이 내려가려고 기다렸소. 무심한 듯 다정한 그 배려의 보미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아침 이슬이 맺힌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도원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 봉투 열어보지 않아도 되겠소. 보미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 2장이 들어 있었지요. 글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던 보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과 밭, 그리고 창고의 곡식까지 모두 보미의 단독 소유이며 계모와 그 핏줄에게는 일절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증 날짜는 아버지가 임종하기 바로 열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보미가 문서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렀지만 애써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곁에서 그 문서를 슬쩍 들여다보고는 힘주어 말했지요. 이거면 충분하오. 관아에 내면 최 씨 부인이 꾸며낸 그 어떤 가짜 서류도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소. 보미가 고개를 들어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도원 총각,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씨 부인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오. 지체할 시간이 없소. 그럼 관아에 갈 때 저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도원이 잠시 보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소.
짧은 대답이었으나 지금 보미에게 그보다 더 든든한 말은 없었습니다. 보미가 붉어진 눈으로 다시 물었지요. 왜 이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의 일인데. 도원이 앞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툭 던지듯 대답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렇소. 산길을 다 내려오자 안개 거친 아침 햇살 아래로 보민의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보민은 더 이상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살던 어제의 보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그리고 제 삶을 제 손으로 지켜낼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보미와 이도원은 관아로 향했지요. 보미는 아버지 유언서를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이도원이 옆에서 걸었지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는 않았지요. 나란히 걷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지요. 떨리요? 이도원이 물었습니다. 보미가 앞을 보며 대답했지요. 조금요. 들어가기 전에 보미 처녀. 보미가 이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시오.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아 안에 들어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아전이 문서를 받아 꼼꼼히 살폈지요. 관아, 도장이 찍힌 공증 문서였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 문서가 맞다면 이 집 재산은 본인 앞으로 등록 가능하오. 최 씨 부인이 별도로 문서를 낸다 해도요? 공증 날짜가 앞서면 이쪽이 우선이요. 그럼 지금 바로 등록할 수 있나요? 처리에 며칠 걸리오. 그 사이 문서 원본은 여기 맡겨두시오.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문서를 낸다면요? 아전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지요. 이미 공증 문서가 접수되었소. 후에 낸 문서는 효력이 약하오.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아를 나오면서 보미가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행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소. 보미가 눈을 깜빡였지요. 갑자기요? 긴장하면 배가 고프오. 저자에 국밥집이 있던데. 보미가 피식 웃었습니다. 가요. 제가 살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저자에 나갈 때면 이도원이 어느새 나타났지요.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미는 굳이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미가 물건을 고르면 이도원이 들어주었지요.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보미가 빨래를 거들어 마당에 나갔는데 이도원이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보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비도 오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지나다가 비가 와서. 보미가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도원이 자신의 옷을 매만지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보미 처녀 집 앞이었소. 보미가 이도원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지요. 들어와요. 비 맞지 말고. 괜찮소. 보미가 한 번 째려보자 도원은 말 없이 대문을 들어섰지요. 보미가 빨래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야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야겠지. 보미가 빨래를 안고 이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오래 머물러도 되는 겁니까? 이도원이 보미를 바라보았지요. 빗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기가 싫어서요. 보미가 잠시 이도원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빨래를 들고 처마 아래로 들어갔지요. 두 사람은 처마 아래에 나란히 앉아 비를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지요. 보미가 차를 내왔습니다. 보미 처녀는 이 집이 좋소. 보미가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좋지요. 어머니가 마당에 채소를 심으시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가 물을 주고 저는 옆에서 따라다니고. 보미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지요. 여기 있으면 부모님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도원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원 총각. 사실 신분 숨기는 거 알아요. 이도원이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도원 총각은 손이 너무 고와요. 이도원이 손을 펴서 바라보고는 풀이 죽어 말했지요. 미안하오. 미안할 것 없어요. 도원 총각이 도와준 건 진짜니까. 보미 처녀한테는 진심이요. 보미가 이도원을 보았습니다. 이도원이 계속했지요. 신분이 어떻든 보미 처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진짜요. 보미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귀 뒤가 뜨거워졌지요. 알아요. 보미 처녀. 이도원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보미 처녀가 괜찮을 때 그때 제대로 말하고 싶소. 보미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찻잔보다 자신의 볼이 더 뜨거울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다 해결하고 나서 얘기해요. 이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집 안에서는 최 씨 부인이 가을이에게 귀옛말을 하고 있었지요. 관아에 무슨 문서를 넣었단 말이냐. 어머니, 이미 넣은 것 같아요. 가을이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어떻게요? 다 방법이 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지요. 만수를 쓰자. 만수요? 만수가 이 집 대릴사위 아니냐. 만수가 관아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자기가 보미한테 혼인 전에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오심냥이라고 해라. 가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빚이 있으면 집이 담보로 잡힌다. 공증유언서가 있더라도 채무가 그보다 먼저 생긴 것이라 우기면 관아에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 그 사이에 가짜 문서를 만들어두면 봄이 그 계집은 집을 지키지 못해. 가을이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만수가 도장을 찍어줄까요? 내 남편이잖느냐. 잘 달래면 되지. 최 씨 부인이 가을이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그 밤 만수는 혼자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가 들어와 옆에 앉았지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말인데 보미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잖아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건 알지요? 압니다. 한 가지만 도와줘요. 보미한테 혼인 전에 50냥 빌려줬다고 관아에 신고해줘요. 보미가 갚지 못하면 집이 채무로 넘어와요. 그럼 어머니가 편해지는 거예요. 만수가 가을이를 바라보았지요. 없는 빚을 만들라는 말이요? 빚 문서는 어머니가 만들어 두실 거예요. 여보,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내게 거짓말을 하란 말이요? 우리 집을 지키자는 거지요. 만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래 침묵했지요. 생각해 보겠소. 가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나갔지요. 만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을 타고 사랑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만수는 한참 뒤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만수는 한참 뒤에야 몸을 일으키고는 방 한 구석에 놓인 괴짝을 여러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홍수가 났던 냇가에 빠졌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지요. 진흙물이 깊게 베어버릴까 하다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뻣뻣해진 옷깃을 매만지던 만수의 손가락에 문득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허리띠 매듭 사이에 무언가 단단히 끼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천 조각이었습니다. 회색빛 낡은 천이었지요. 가장자리가 거칠게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억센 힘에 뜯겨나간 자국이었지요. 만수가 그 천 조각을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끼었을까? 그때 흐릿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허우적댈 때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차갑지만 아주 힘이 센 손이었습니다. 엉겁결에 살려달라며 상대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는데 순간 찌지직하고 무언가 찢어지는 느낌이 났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숨이 막혀 정신을 잃었지요. 만수가 천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 집에서 이런 색삼배를 입는 사람이 누구였던가. 보미였습니다. 보미가 항상 입는 회색 무명 치마였지요. 만수가 이 집에 들어온 뒤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는 그 치마. 군데군데 기워진 낡았지만 깨끗한 그 치마였습니다. 만수가 천 조각을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물에서 자신을 건진 것은 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봄이었지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손등을 비추었지요. 뜯겨나간 천 조각 하나가 만수의 손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연락이 왔지요. 보미가 낸 공증 문서가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준비하던 재산 이전 문서는 효력이 없었지요. 보미가 소식을 들은 것은 저자 귀갓길에서였습니다. 이도원이 먼저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식을 들은 보미가 멈추어 섰습니다. 잠시 눈을 깜빡이다 이도원을 바라보았지요. 진짜요? 진짜요. 보미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도원 총각. 이도원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미 처녀가 잘한 거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보미를 기다린 것은 최 씨 부인의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보미야. 관아에서 통보받았다. 최 씨 부인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섬찟했지요.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보미야. 그 총각 말이다. 자주 보이던데. 보미가 굳었지요.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치고 자주 붙어 다닌다는 것 같던데. 혹시 둘이 무슨 사이냐? 아무 사이 아니에요. 최 씨 부인이 돌아서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뜨내기 총각하고 엮이면 내 평판에 좋을 게 없으니 조심하거라. 보미가 등 뒤로 주먹을 쥐었지요. 최 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였습니다. 가을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다 보미 앞에 멈추었지요. 보미야. 그 총각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보미가 가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묻는 거야, 언니? 가을이가 보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냥. 보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내가 참는 건 어머니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야.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가을이가 눈을 깜빡였지요. 보미가 돌아서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을이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보미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지요. 뭔가 씁쓸한 것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보미는 방에 앉아 놀이개 반쪽을 꺼내 들었지요.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옥이 희게 빛났지요. 이게 왜 반쪽일까? 보미는 도원을 떠올렸습니다. 도원의 마음을 모른 척했지만 알고 있었지요. 도원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했지만 소중한 사람이 또 다시 자신의 곁을 떠나갈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보미는 놀이개를 가슴에 쥐었습니다. 한편 만수는 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노파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옳은 일인 줄 알면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파가 국을 저으며 대답했지요. 옳은 일인 줄 알면 해야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니까. 그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도요? 거짓말이 더 큰 상처를 주지요. 만수가 뚝배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지요. 노파가 국을 퍼주었습니다. 만수가 받아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만수가 마당에 나왔습니다. 보미가 장독대 앞에 있었지요. 보미가 만수를 보았습니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잠깐. 보미가 멈추었습니다. 할 말이 있소. 보미가 만수를 바라보았지요. 만수가 말을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내가 일 말이오. 보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계속했지요. 날 살린 건 가을이 아니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소. 여태 모른 채 하며 있어서 미안하오. 만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보미가 잠시 만수를 바라보다 말했지요. 형부, 저는 형부를 원망하지 않아요. 보미가 한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지요. 그저 지금부터라도 모른 척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보미가 돌아서서 장독대 뚜껑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도원이 주막에 돌아와 홀로 등잔 아래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편지였지요. 아버지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돌아다녔으니 돌아오너라. 혼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도원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보미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다가 이도원이 오는 것을 보았지요. 밥부오? 조금요. 앉아요. 이도원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보미는 콩을 고르며 말했지요. 어젯밤에 형부가 고백을 했어요. 이도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요? 냇가에서 자신을 건진 게 저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이도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소? 보미가 콩 하나를 집었다 내려놓았지요.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요. 보미가 이도원을 바라보았지요. 도원 총각 덕분에 뭐든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보미 처녀는 혼자서도 뭐든 잘 해낼 수 있소.
나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요. 보미가 다시 콩을 집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옆에 있어요. 뺨이 살짝 붉어졌지요. 그러겠소.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미는 콩을 고르고 이도원은 옆에 앉아서 가끔 보미가 건네주는 것들을 받았지요.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이 방에서 나왔지요. 며칠 만이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얼굴이었지요. 최 씨 부인이 가을이를 불렀습니다. 가을아, 만수 말이다. 아직도 그 부탁 안 들어준 거냐? 안 한다고 했어요. 최 씨 부인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수는 버려라. 가을이가 눈을 크게 떴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놈이잖느냐. 우리 편이 아니면 필요 없다. 그래도 남편인데요. 남편이 다 뭐냐. 아내 말을 들어야 남편이지. 가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계속했지요. 다른 방법을 찾겠다. 저 뜨내기 총각 말이다. 도원 총각이요? 그 총각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라. 신분을 밝히면 봄이 그 아이를 흔들 수 있을 테니. 가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꺼림칙했지요.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요. 가을이는 봄이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이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이 봄이보다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불편했지요. 가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처녀 집에 드나드는 총각, 알고 보니 한양이 씨 가문 도련님이래. 말도 안 돼. 그 총각이. 보미는 장을 보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이도원이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었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최 씨 부인이 나에 대해 알아본 모양이요. 나는 괜찮은데. 봄이 처녀가 걱정이요. 그때 최 씨 부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머, 한양이 씨 댁 도련님 아니십니까? 이도원이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참 특이한 취미를 가지셨군요. 신분을 숨기고 남의 집 처녀와 어울리시다니. 저와 봄이 처녀 사이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해 줄까요? 두고 보지요. 최 씨 부인이 방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저자에서 보미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미는 고개를 들고 걸었지요.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최 씨 부인의 두 번째 수가 나왔습니다. 관아에 새로운 진술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보미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지요. 공증 문서가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관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도원이 그 소식을 보미에게 전했지요. 조사가 들어온 것 자체가 보미 처녀를 흔들려는 거요.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니 조사는 흐지부지 끝날 거요. 그 사이에 제 평판이 더 나빠지겠죠. 지금 상황이 쉽지 않소.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지요. 그리고 사흘 뒤 최 씨 부인은 보미가 저자를 나간 사이 보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괴짝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게야. 그리고는 보미의 방 안을 샅샅이 뒤져 열쇠를 찾아내었지요. 최 씨 부인이 괴짝을 열자 남편의 서찰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전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글들을 읽으며 최 씨 부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괘씸한 놈.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편지 몇 개를 찢어버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보미가 집에 돌아와 괴짝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서찰들이 흐트러져 있었지요. 보미가 괴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이도원이 온 것은 그 저녁이었습니다. 보미 얼굴을 보고 이도원이 굳었지요. 무슨 일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들이 다 찢어져 있었어요. 이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도원은 주막에 돌아가 한양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미가 부엌에 불을 지피러 나오자 가을이가 마당에 서 있었지요. 가을이는 보미를 보고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거야. 나는 몰랐어. 보미가 가을이를 바라보았지요. 뭐려? 그 편지. 나는 그런 것까지 하는 줄 몰랐어. 보미가 잠시 가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거짓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가을이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도원이 찾아왔지요. 보미 처녀, 나와 혼인을 약속해 주겠소. 보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신분을 밝히고 보미 처녀와의 관계가 떳떳한 것임을 천명하면 소문의 근거가 사라지오. 저를 도우려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도원이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오. 보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지요. 이도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미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보미 재산 조사건을 이유로 관아에서 보미를 직접 소환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보미가 옷을 갖추어 입고 나오려는데 마당에 이도원이 서 있었지요. 언제 왔어요? 방금이요. 같이 가겠소. 보미가 잠시 이도원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이 관아로 향하는 길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만수였지요. 만수가 걸음을 맞추어 옆에 섰습니다. 나도 가겠소. 보미가 이해해 하자 만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보는 눈이었지요.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관아로 걸어갔습니다. 관아에서 원님이 보미를 앞에 앉혔습니다. 최 씨 부인도 와 있었지요. 가을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보미라 하였느냐?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는 주장이 들어왔다. 해명하여라. 보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빼돌린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전 공증하신 문서를 이미 관아에 제출하였고 그것이 인정되어 정식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지요. 사또, 저 아이는 아버지를 꿰어 유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있을 때였지요. 거짓말입니다.
보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온전한 정신으로 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해 줄 분이 있습니다. 원님이 눈을 들었지요. 누구냐? 문이 열렸습니다. 법운 스님이 들어왔지요. 소승이 그 문서를 보관하였습니다. 거사님이 직접 가져오셨지요.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앞으로 나섰지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님이 만수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 사위 오만수입니다. 장모님께서 제게 처제의 돈을 빌렸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최 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지요. 저 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느냐? 조용히 하라. 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제가 이 집에 있으면서 본 건 하루 종일 처제에게 일을 시키고 구박하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처제는 물에 빠진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구할 정도로 선한 사람입니다. 꾀를 내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님이 이도원을 보았습니다. 도원이 단상을 향해 정중하면서도 뼈대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생은 한양이 씨 가문의 이도원이라 하옵니다.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체 높은 명문가 자제가 어찌 이런 시골 관아에 있단 말입니까? 원님 역시 흠칫 놀라 헛기침을 하며 몸을 고쳐 앉았지요. 도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창백해진 최 씨 부인을 힐끗 굽어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생이 잠시 이 마을에 머물며 지켜본 바에 따르면 방금 전 증언한 사위의 말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 보입니다. 저 처자는 결코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없는 거짓을 꾸며낼 사람이 아닙니다. 도원의 목소리에 한층 서늘한 힘이 실렸습니다. 도리어 이 마을 저작거리에는 저 안주인께서 가산에 눈이 멀어 오랜 세월 전처 자식을 모질게 핍박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사옵니다. 최 씨 부인이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싹였으나 도원의 뿜어내는 기백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원이 다시 원님을 향해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지요. 부디 사또의 해안으로 명명백백히 시비를 가려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원님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양 이씨 가문이라면 조정에서도 기세가 등등한 명문가였지요.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흐트러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양 이씨 가문의 공자께서 이리 증언하고 덧붙여 사위 만수마저 진실을 고하였으니 이제 시비는 명백해졌다. 사또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위엄이 실렸습니다. 공증 유언서가 유효하다. 보미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최 씨 부인의 고발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딸을 상대로 허위 고발을 한 것은 가볍지 않은 일이다. 재물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너희 모녀에게는 이 마을에 살 자격이 없다다. 여봐라, 저들이 입고 있는 비단옷을 벗겨 이 고을에서 영영 쫓아내어라. 2번 다시 이 고을 땅을 밟는 날에는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 씨 부인이 입술을 떨었지요. 가을이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관아를 나오면서 보미가 만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늦게나마 옳은 일을 한 것뿐이요. 만수가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갈 것이었지요. 이도원이 봄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끝났소. 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차가웠지요. 한참 뒤 봄이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도원이 옆에 함께 걸었지요. 묘소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봄이가 풀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문서로 우리 집을 지켰어요. 봄이가 놀이개 반쪽을 꺼냈지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놀이개는 왜 아직도 반쪽만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제 더 나아가려고 해요. 도원이 조용히 바라보다 놀란 표정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놀이개의 다른 반쪽이었습니다. 모양이 정확히 맞는 쪽이었지요. 이도원이 두 조각을 합치자 온전한 놀이개 하나가 되었지요. 봄이가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반쪽을 남기셨소. 반대쪽은 오랜 벗에게 드렸다고 하셨지요. 그 벗이 봄이 처녀의 어머니셨나 보. 봄이가 두 손으로 완성된 놀이개를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쪽을 남긴 이유를 이제야 알았지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어질 인연을.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새 채소가 심겼지요. 봄이가 직접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처럼 마당 가득 채소가 자라났지요. 최 씨 부인과 가을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없었지요. 이도원이 봄이 집 대문을 두드린 것은 벚꽃이 필 무렵이었지요. 곁에는 도원의 아버지가 함께 왔습니다. 정식 혼담이었지요. 봄이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이도원과 눈이 마주쳤지요. 봄이가 웃었습니다. 아무리 혹독하고 시린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기어이 따뜻한 봄은 오기 마련이지요. 당장 눈앞의 거짓과 탐욕이 매서운 눈보라처럼 휘몰아칠지라도 하늘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선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 법입니다. 모진 구박과 억울함 속에서도 끝끝내 맑은 본성을 잃지 않았던 봄이처럼 말이지요. 선하고 바른 마음을 굳건히 품고 묵묵히 견디노라면 아무리 길고 매서운 추위도 결국에는 물러가고 마침내 환하게 꽃 피우는 진정한 봄날이 찾아오는 것이겠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